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오늘 오후 유영하 변호사 입장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석전 전 서울신문 부국장,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 공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볼 때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공소를 제기하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되느냐, 그리고 또 뇌물수수죄의 어떤 주체가 되는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된다고 판단해서 공범으로 기재를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공범이 됐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일단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헌법상으로. 그렇지만 일단 범죄 혐의는 검찰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검찰 자체에서 피의자로 이미 입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면 재직 중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공모 관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면 강제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 내지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강제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강제할 방법이 검찰로서 대통령을 갖다가 뭐 체포해 갖고 온다든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구속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김우석 전 부소장님께서는 이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면 조사는 검찰에서는 뭐 지금 어차피 입장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이번 기회에 어제 사실 그 저녁 때만 해도 지시에 의해서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오늘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오늘은 발표는 공모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는 이제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검찰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상황이 딱 정리가 됐어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에서는 그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검찰에서 하나 특검에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근거가 돼서 탄핵으로 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총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법을 찾는 게 먼저인데, 결국은 오늘 야권 주자들 모임을 지금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야는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거고, 탄핵 때 그 선후관계,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향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영수회담을 해서 총리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로드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찰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에 대한 주요 혐의도 적시가 됐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요약해 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했다는 취지고, 또 아마 거기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에는 공범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74억 원을 모금을 해서 양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요성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의 어떤 흡착제 예. 관련된 업체에 11억 정도의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에 강요했고 또 현대자동차로부터 차은택 씨, 즉 비선 실세 중 하나인 차은택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62억 정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T와 관련된 건데요. 이제 KT에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을 광고 발주 담당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도 68억 정도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포레카와 관련돼서 특히 포스코의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레카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강탈을 했다는 것이 지금 뭐 영장 범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도 들어 있고 롯데와 관련해서도 하남의 복합 스포츠 시설을 하면서 70억을 예.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종범과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한 180건 정도의 연설문이랄지 어떤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데, 그 중에 이제 47건 정도를 외교 군사나 아니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로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죄였는데요.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의 보강 수사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요구는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형량도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게 원래 그 뭐 50 청산 부분에 있어서 그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직 대통령을 혐의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문건에 그 혐의에 넣지는 않지만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약간 비껴나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특검에 12월 초나 뭐 이렇게 되면 특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검찰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발표를 하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조사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발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검찰 공소장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점은 일단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일단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 다음에 과연 뇌물죄를 적용한 분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했는데, 결국 뇌물죄는 검찰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금과 관련해서 53개 기업이 774억을 모금을 했는데, 53개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기업마다 좀 다른 결이 있어요. 어떤 결이 있냐면, 특히 롯데와 관련해서는 롯데는 이미 45억 정도를 출연한 상태였는데 또 따로 70억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최순실 씨의 어떤 실소유로 알려 있는 WK 통해서 70억 받았다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럼 그때는 롯데 신동빈 회장이 검찰의 내세 상태를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와 관련된 부분인데, 송경식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다 독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CJ 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얘기했다. 그렇게 독대하면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8월 15일 날 사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7월 달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을 앞두고 굉장히 삼성의 어떤 사업 재편, 그 삼성의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합병 자체의 비율 자체가 총수일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비율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헤지펀드나 엘리엇이랄지 아니면 세계적인 의결자문 기구인 ISS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총수 일가에만 유리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병은 됐는데 합병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야. 네. 국민연금 자체는 삼성물산의 한 11%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그 장관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도 그로 인해서 손해가 적어도 지금 평가액으로 보면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돈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검찰에서 만약에 그걸 뇌물죄로 조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에서 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뇌물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한테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으니까 좀 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뇌물죄가 되면 이 재벌도 걸리죠. 지금 강요죄는 강요를 당한 입장이니까 재벌이 빠져나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쭉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이것이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참에 좀 단죄를 하느냐 그걸 피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보면 정경유착의 흔적이 역력한데 이걸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고리를 갖다 끊는 단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검찰과 특검이 굉장히 큰 짐을 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야 입장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권 주자 6명이 12시부터 비상시국 회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봤더니 국회 주도의 총리를 선출하고 과도 내각을 구성하기로 야3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지금 저는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대통령 퇴진의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뭐 대통령이 수일 내로 하야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탄핵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거국내각 내지 과도내각이 구성이 돼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이어받아서 행사를 해야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그 권한을 이어받아서 과도내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분노를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현재의 사태를 해소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그다음에 매 5년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 권한 집중된 상태에서는 대통령만 누군가가 손아귀에다 딱 놓으면 나라가 그냥 다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권형 체제로 우리가 갈 것인가 하는 네. 새로운 어떤 형태의 헌정 시스템을 갖다 마련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제 세 가지 쓰리 트랙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쓰리 트랙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야당에서 탄핵을 최후 카드로 보류했던 데에는 아무래도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일 텐데 또한 마지막 잘 처리가 돼서 마지막에 탄핵 심판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판관 9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고요. 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인데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탄핵을 야당에서 꺼려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뭐 삼보일배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탄핵을 피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야 쪽으로 밀어붙이면은 사실 뭐 그 다음은 상대방 현 정부가 그걸
알아서 탄핵해야 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순서를 지금 잘못 밟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을 때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항복 문서를 준다고 할 때 받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진지를 버리고 새로운 야당에서 추천한 총리로 하여금 국정을 다 통할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탄핵 절차를 하든지 검찰 수사나 국조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지금은 그렇게 꼬이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괜히 힘 빼고 주말마다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야당이 전략 부재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거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오면은 사실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 판을 누가 벌려놨는데 왜 여기 와서 숟가락을 넣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주말 사이에 야권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제 오늘 검찰의 발표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야권은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분을 검찰에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을 청와대에서 받을지 말지, 여당에서 받을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청을 어디에다 할지, 청와대에다 할지, 아니면은 여당에다 할지, 그런 파트너를 누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수순을 밟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탄핵 절차를 하면은 국회에서 어차피 3분의 2가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도 지금 9명 중에 6명, 3분의 2가 아닙니다. 6명이 돼야 하는 거고, 내년에 2명이 내년 초에 2명이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국민적인 대책을 세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촛불 집회가 있었고 여기서도 굉장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이 민심을 수습할 만한 그런 수습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떠한 수습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여당은 말이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정현 대표가 지금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걸 해소를 하고 여당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요. 야당은 오늘 다 모였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빠졌습니다마는 하여튼 모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트랙을 갖다가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밟아 나갈 것이냐, 힘을 집중시킬 것이냐, 구체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실무 협의를 갖다가 거쳐서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촛불에만 의존을 해서 거기에 얹혀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프로세스는 정치권이 감당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거칠거나 강한 발언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사태를 갖다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갖다 가져가 줘야 됩니다. 일단요, 야당이 이제까지는 촛불하고 검찰만 보고 이제까지 왔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드맵이랄지 그런 걸 제시를 우왕좌왕했어요. 거국 중립내각도 그렇고 하야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그런데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검찰이 오늘 공소장을 발표를 했고 공범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봐요.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운영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사도 하고 LCT도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러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탄핵으로 가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당에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추천해서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